우리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 과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같이 정리했습니다. 다음 이제 역사로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약간 이제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했나? 그거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 견해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정치인들 사생활은 전혀 관심 없거든요. 근데 딱 하나 이제 조금이라 아니라 딱 하나 이제 확실하게 제가 판단하는 거는 교육과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이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게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누가 됐든 그게 수시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이제 그 입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득권들한테 아주 유리하게 제도 자체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뿐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부조리한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뭐 이렇게들 자기 자식들이라든지 챙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나게 이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에요. 그게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꼭 불법이 아니라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면은 그냥 상식에 어긋나요. 상식에.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 일단은 그 사람은 일단은 좀 저는 이제 이렇게 딱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 기준. 제가 원래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거의 이제 수능 성적에 의해서 대학을 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제 힘들게 공부를 했고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주어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제가 열심히 하고 저만 어떻게든 뭐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저만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제 길을 갖다가 제 삶을 이제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제가 지금 시기에 태어났더라도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제도 로스쿨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법고시라든지 의사고시 이런 것들 다 막아놓죠 지금. 그러니까 돈 없는 학생들은 그런 거 시작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되게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편이에요. 정치적 견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그랬다고 해도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살펴볼 주제가 이제 역사예요. 역사. 혹시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견해였다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 정치인이 어떤 색깔을 가진 뭐 진보이기 때문에 보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있죠. 그냥 그 행동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훌륭하신 분이죠. 뭐 조국이고 나경원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 분에서 훌륭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역사 들어갈 건데 역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역사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갖다 서술하는 전형적인 서술 방식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역사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역사를 풀어가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식, 편년체예요. 편년체. 역사를 시간 순으로 쭉 나열하는 거예요. 시대사, 오늘날의 시대사예요. 편년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기전체, 이거는 분류사예요. 역사를 갖다 주제별로 나열하는 거예요. 제 교재가 지금 분류사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역사 서술 방식, 그리고 가장 편한 역사 서술 방식은 편년체예요. 그냥 일어난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쭉 나열하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이 편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년체 역사서는 여러분 이거 편년체다 하면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년체예요. 편년체. 대부분 역사서들이. 그리고 편년체 역사서는 티를 엄청 많이 내. 무슨 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무조건 편년체요. 날짜별로 이제 왕조의 기록 들어갔다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마디 절자 들어가. 시간을 마디별로 기록하였다. 그 다음에 통할 통자, 시간을 관통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일기자 들어가. 이런 실록, 절, 통, 일기 들어가면 그냥 편년체예요. 근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편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별해야 되는 건, 서술 방식을 구별해야 되는 것은 기전체예요. 기전체가 되게 귀해요. 그러니까 기전체를 쓰려면 일단 지식 들어갔다가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구성하는 과정이 되게 힘든 거야. 기전체 역사서, 분류사들이 좀 귀해요. 그래서 어떤 역사서가 기전체다, 분류사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 기전체구나 하고 암기를 해줘야 돼요. 기전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기, 세가, 뭐 지열전, 연표, 요거는 이제 마이너고 있죠. 왕의 얘기들을 갖다 어디 싣는지가 중요해요. 왕의 얘기들. 우리 역사의 왕의 얘기를 갖다 본기, 황제편에다 싣는 애들은 되게 자주성이 강한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역사에 왕의 얘기 들어갔다. 세가편, 왕이라든지 제후가 들어가는데 기록하는 애들은 약간 좀 사대적인 성향이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세가에다가 우리 역사의 왕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봉기에다 우리 역사의 왕들을 기록하는 애들은 좀 되게 자주적인 이런 성향이 강한 애들이 요런 이제 성향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책들 아주 중요한 책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암기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정치사에서 이미 몇 번 소개를 했어요. 우리 역사서 중 단연 가장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전체예요. 가장 정석적인 기전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인물이에요. 진압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승자의 입장에서 이전의 역사를 갖다 정리한 거예요. 그게 삼국사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전체와 그 편년체로 나뉜다. 그리고 이제 기전체는 봉기, 세가, 뭐 지열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봉기의 우리 역사를 싣냐, 세가의 우리 역사를 싣냐, 우리 왕의 여기를 어디에 싣냐가 중요하다더라. 이렇게 이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 두 개가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역사 소설 방식이고, 그 다음에 강목체, 기사본말체는 저 소설체에서 조금씩 이제 포인트, 어떤 특정한 포인트들을 갖다 준 소설 방식이에요. 강목체는 뭐냐면 신문 기사 형식이에요. 여러분 신문 기사를 갖다가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기사를 봐도 그래요. 맨 위에 가장 굵은 글씨로 그 기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한 줄로 표현이 되어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폰이 어디 갔지? 그 인터넷 신문을 검색해보면 항상 그래요. 맨 위에 핵심적인 내용이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쭉 구체적인 내용이 저술이 되어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얘기 한 줄로 굵은 글씨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을 작은 글씨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목이에요. 그 두 개를 합해서 강목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전체 내용을 갖다가 강약 없이 쭉 이렇게 나열하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사본말체는 구체적인 역사책이 나오면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되게 특이한 역사 소설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대별로 역사서들을 잡아보도록 하죠. 고대는 별로 없어요. 삼국시대, 삼국 각각의 하나씩 역사서 나옵니다. 주로 이제 삼국이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잘 나갈 때 전성기를 중심으로 삼국 각각의 하나씩 역사서가 등장해요.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고구려만 전성기 왕이 아닌 다른 왕 때 등장해요. 백제는 근초구 왕 때, 고흥이 서기를 쓰고 있죠.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써요. 전성기 왕 때 나왔죠. 근데 고구려만 전성기 왕이 아닌 있지 않습니까? 영야왕 때 나왔어요. 영야왕 때. 영야왕 때는 전성기는 아니지만 전성기 못지않게 고구려가 국제적으로 위세를 갖다 떨치고 있을 때요. 왜? 수나라를 갖다가 막아내고 수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 역사적 자부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유기백권을 요약한, 이거는 수식어예요. 수식어. 신지복원이 주인공이에요. 이문진이라는 인물이 신지복원을 썼죠. 근데 이 신지복원이 이상하게 문제에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요 유기백권을 갖다 수식어로 달고 나와요. 오답선지에 어떻게 구성이 된 적이 있냐면, 자, 영야왕 때 유기백권을 서술하였다. 이렇게 오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백권을 요약한 신지복원이라고 풀네임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삼국 전성기 비슷한 시기와 전성기 때 각각의 하나의 역사서,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죠. 요 얘들 두 문자 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역사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유서 깊은 국사, 유서 깊은 우리 국사, 유기백권, 서기 국사, 유서 깊은 국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역사서들 두 문자들 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역사서, 남북국 시대 역사서. 신라 중대는 뭐 이거 김대문이 쓴 역사서 책이 있는데 이게 남아있지가 않아서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심화에서 거의 극심화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아래, 여러분 잘 아시는 최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왕연대력이라는 역사서를 써요. 이것도 남았으면 엄청 중요할 건데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보수적인 입장에 썼는데 이거는 나중 가서 챙기면 됩니다. 일단 최치원이 제왕연대력이라는 역사책을 썼다. 요 정도까지. 끝.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우리 문무건신에서 고려 이제 5개 마디가 있어요. 요 5개 마디 때, 자, 고려의 5대 역사서가 나올 거예요. 5대 역사서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대 역사서가 제일 중요해요. 3+2라고 보시면 돼요. 요 역사서들 중심으로 고려의 역사서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있죠. 5대 역사서 중에 첫 번째가 문벌귀족기 후기의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이에요. 우리 정말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무신집권기 때 있지 않습니까? 동명왕편 그리고 해동고승전이란 두 개의 역사서가 등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지배하던 요 원간섭기 여기에 삼국유사와 제왕기라는 5권의 책이 등장할 거예요. 요 5권이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이 5권 말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5권 말고도 이제 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족주도기 때는 자 고려 왕조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고려 왕조 실록 비슷한 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게 5대 역사서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란의 침입으로 불타버리는 거예요. 소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져. 그 다음에 이제 문벌귀족기로 넘어갑니다. 문벌귀족기 전반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불탄 실록을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7대 실록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것도 지금 현존하지 않아요. 이거는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 조선 초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증발해버렸어요. 어떻게 없어졌는지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기록이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조선 고려 초부터 실록과 비슷한 게 있었지만 그게 불타버렸다. 그 다음에 그걸 대신해서 문벌귀족기 초기에 요 7대 실록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소실되었어요.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진다. 제일 중요한 역사서는 문벌귀족기 후기에 등장해요. 얘는 별표 한 3개쯤 됩니다. 엄청 자주 등장해요. 역사서 파트 어렵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역사서 파트 안 어렵습니다. 중요한 역사책 중심으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역사서들은 그 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서들에 서문이 많이 나와요. 서문 사료로 갖다 좀 숙지를 해주시면 돼요. 서문 사료가 딱 보면 이 역사서네 하면서 연결이 매칭이 자연스럽게 되는 서문들이 있는데 안 되는 서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역사서 파트에 좀 숙지 사료 우리가 미리 숙지해둬야 될 사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화 과정까지 가도 30개가 안 돼요.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구별할 수 있는 사료들이라는 거예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역사서 문제를 막 풀면서 역사서 사료 하나도 구별을 못 하겠어요. 문제 모르겠어요. 역사서 팁다 어렵네. 이렇게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일단 이 역사서들의 주요 내용들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와 사료를 통해 사료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 역사서들의 사료를 갖다가 이 내용이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서 파트 문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측된 애들이 나와요. 자, 삼국사기 A급, S급, SSS급 얘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있죠.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 현존 최고.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거예요. 자, 인종의 명으로 쓰여진 문벌귀족 유학자 김부식의 저서. 자, 묘총의 성형천도운동 이후에 국가적 차원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도했던 거는 문벌귀족 출신의 김부식이 주도했고요. 묘총의 성형천도운동 토벌 직후에. 그리고 이제 이 김부식이라는 유학자가 이 책을 갖다 쓸 때 정말 딱 정석으로 써요. 합리적 유교사관. 유학자들이 주로 그 역사 소설을 하게 되는데 이 유학자들이 역사를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합리적으로 써라. 합리적으로 유교적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이제 요 합리적이 오히려 좀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 그러니까 이 합리적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함의가 무슨 말이냐면 말이 안 되는 거는 적지 말라는 거예요. 미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곰이 사람이 됐니, 뭐 알을 깨고 사람이 나왔니 이런 얘기들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역사에 기록하지 말고 말이 되는 것들만 역사에 기록해라. 그게 합리적 유교사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부식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라의 왕족 출신이에요. 신라의 왕족 출신. 경순왕 형인가 동생 후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라 친화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신라 계승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어떻게 그 신라 계승의식을 표현을 하냐면 삼국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신라 역사가 대부분이에요. 신라 역사가 대부분. 고구려 역사 요만큼, 백제 역사 요만큼, 신라 역사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가 중요한 두 번째예요. 기전체가 되게 귀해요.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기전체가 아주 완성도 높게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된 기전체가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
그리고 이제 요 그 삼국사기가 약간 뜻밖의 모습을 보이죠. 신라 계승의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좀 사대적이다. 묘총과 경쟁하는 모습에서 상대적으로 사대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대적이다 이런 느낌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왕의 얘기를 세가에다 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세가 왕의 얘기에다 실었을 것 같아. 근데 뜻밖의 삼국의 왕들의 얘기를 갖다 봉기 황제편에다 싣고 있어요. 요건 좀 예외적인 현상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삼국사기니까 삼국과 그 삼국을 통일하는 신라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삼국사기가 옛날에 삼국사기 이전에 이미 삼국의 역사를 갖다 정리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갖다가 명칭을 구삼국사 이렇게 부릅니다. 요 삼국사기랑 구별해서 구삼국사 이렇게 불러요. 요 책도 지금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삼국사기가 구삼국사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서문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구삼국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언급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김부식이 야 내가 이 역사책 참 쓰기가 싫었는데 왜 썼냐면은 옛 기록이 있었는데 그 기록이 바로 구삼국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 기록이 너무 졸렬하더라. 너무 조잡하고 이렇게 막 좀 졸렬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역사책을 썼습니다 하면서 서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삼국사기 서문이 티를 잘 안 내요. 내가 삼국사기 서문이네 하면서 티를 잘 안 내요. 그러니까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그래가지고 그 특징을 우리가 억지로 잡아야 되는데 그 특징인 억지로 잡는 특징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 기록이 졸렬해요. 제가 이 기록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료 볼 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료 볼 때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삼국본기, 고구려본기, 백제본기 외우지 마세요. 연표지열전은 마이너한 것들이기 때문에 엑스트라들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이제 삼국 역사를 본기에다 싣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대 역사서 중에 2권이 있지 않습니까? 요 무신직공기 때 나요. 그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이에요. 무신들이 좀 역사적 자부심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몽골에 이제 40년이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이제 무신들의 이제 자부심을 담은 자주성을 담은 있지 않습니까? 2권의 역사서가 무신직공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이규보는 최충원의 오른팔이에요. 향리 출신의 아주 똘똘한 있지 않습니까? 문신이에요. 그러니까 최충원이랑 최후 때까지 이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얘가 이제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자기 문집을 쓰는데 그 문집 안에 주인공 나와요. 동명왕의 역사를 갖다 기록하고 있어요. 동명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배웠던 거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고려는 있죠. 사장을 중시한다고 했어요. 경악을 중시한다고 했어요. 고려 사장 중시해요. 경악 중시해요. 조선이 성리학 오타쿠라서 경악 중시한다고 했어요. 고려는 사장을 중시한다고 했어요. 사장 중에서도 특히 시 짓는 걸 중시해요. 고려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문신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서로의 어떤 이런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멋진 시를 지어가지고 읊고 이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얘들이 실제 시험 과목이 시 짓고 글을 잘 쓰냐 이런 것들 테스트하는 거예요. 고려의 문신들이 시를 되게 잘 씌워. 그래서 고려 문신 출신인 이규보가 있죠. 요 동명왕편을 갖다 서사시 형태로 소설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서사시 형태로. 아까 얘기했던 편년체라든지 기전체가 완전히 정착하는 것은 조선시대예요. 고려 때는 되게 여러 가지 형식의 소설 방식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신들 출신들이 서사시 형태로 역사를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과거에서 서사시로 시 같은 거 많이 썼으니까. 이 책도 이제 구삼국사 바탕으로 쓰여졌고요. 고구려 건국역사, 동명왕이 이제 어떻게 고구려를 건국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동시에 이런 기록을 한 이유는 고구려 계승의식,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자주적 의식을 갖다 바탕으로 쓰여진 역사서겠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동역사서, 각훈이라는 승려가 썼는데 요 책은 있죠. 그냥 특징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고승들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국 고승들 얘기 기록했던 거야. 근데 이제는 우리 고승의 얘기를 기록하는 게 해동이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승전 얘기예요. 삼국에서 고려까지 고려시대까지 우리 고승들. 여기 되게 어려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건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제가 알려준 포인트까지만 기록을 하세요. 우리 고승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주의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권문세족기 이제 또 2권의
아주 중요한 역사책이 등장해요. 5권이 있는데 이 5권에서도 중요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탑3를 뽑으라면 얘랑 얘 2권이에요. 얘 3개가 이제 탑3예요. 요 2개는 이제 조금 이제 한 B급, C급 정도 되고 얘들은 뭐 S급, A급 이 정도 수준이에요. A급 2개 더 들어갑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랑 라이벌 구도를 자주 구성해요. 왜냐면 있지 않습니까? 요 2권의 책이 성향도 좀 반대되는 성향들이 많고 이름이 비슷해요. 이름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 2권 비교해가지고 크로스 해가지고 오답을 구성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이 삼국유사는 있지 않습니까? 일연이라는 역시 승려 출신이에요. 고려에는 승려들이 최고의 엘리트 계층입니다. 이 똘똘한 이제 승려들이 있죠. 삼국유사라는 그 역사서를 하나 남기는 거예요. 요 역사서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야사체라고 평가합니다. 야사체. 야사체라고 하니까 와 정말 야한 글씨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야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들야자예요. 들야자.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을 모아놓은 얘기라는 거예요. 야화가 한간에 떠도는 얘기예요. 민간의 설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얘기들을 갖다 이제 모아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기로 보면은 우리 이제 역사 시작한 단군조선부터 이전 시대 고려 전기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삼국유사가 중요한 있죠. 포인트 나옵니다. 바로 요거예요. 단군 신화를 최초로 기록했어요. 단군 신화를 최초로 기록했어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단군 역사를 갖다 단군 신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부식도 단군 신화 알았어요. 근데 기록을 안 했어요.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유교적 합리주의 때문입니다. 곰이 사람이 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갖다 기록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련은 있지 않습니까? 좀 생각이 깨어 있었나 봐요. 아, 이게 미신이지만 뭔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을 갖다 비유로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후대에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한 얘기, 특이한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불교사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갖다 해놨던 거예요. 승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불교사 중심으로 단군 신화랑 그 밖의 얘기들을 갖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삼국유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왕기 들어갑니다. 제왕기는 거의 같은 시기예요. 우리 원간섭기 첫 번째 왕이 충렬왕이라고 했어요. 충렬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충선왕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충렬왕 때 이 2권의 책이 같이 나오거든요. 삼국유사 살짝 빠른데 같은 왕 때 나와요. 충렬왕 때 이 역사책들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충렬왕 때 원간섭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자주성들이 침해받는 거죠. 현실에서 침해받는 자주성을 갖다 역사서를 통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반작용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주성이 강한 2권의 역사서가 등장했는데 그 두 번째가 이제 제왕운기예요. 제왕운기를 쓴 인물은 이승유라는 관리 출신이에요. 원래 관리 출신이었는데 원 간섭을 받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막 원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하니까 짜증났던 거예요. 그래 관직을 갖다 버리고 나왔어 이승유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직 관리인 이승유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시를 잘 지어 서사시 형태로 제왕운기라는 제왕들의 얘기를 제왕들의 역사를 갖다가 서술로 갖다 했던 거예요. 이 제왕운기에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역사서는 우리 역사를 갖다 서술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제왕운기는 특이하게 중국 역사와 우리 역사를 같이 서술하고 있어요. 상권에는 중국 역사, 하권에는 우리 역사를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 그리고 이제 또 포인트 중 하나. 한 권에는 중국 역사, 하권에는 우리 역사를 서술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중국 역사를 먼저 서술을 했네? 그러니까 되게 사대적인 역사서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먼저 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우리 역사를 갖다 중국 역사와 대등한 존재로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주성이 높은 역사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군신화 역시 기록되어 있어요. 단군신화가 기록된 책으로 가장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책은 삼국유사예요. 다른 특징이 없고 그냥 단군신화를 기록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역사석을 연결해야 된다. 삼국유사로 가야 돼요. 근데 제왕기도 한 번씩 단군신화와 관련해서 출제될 때가 있어요. 단군신화와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는 2권의 역사서가 삼국유사와 제왕기요. 단군신화가 기록된 가장 최초의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얘는 처음 그리고 얘는 거의 비슷한 시기. 그 다음에 또 제왕기는 발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대조영을 고구려 장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왕기 조금 어려운 포인트인데 제왕기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잡고 갈게요. 6번. 자, 이승유가 관리 출신이라고 있어요. 관리 출신. 근데 관리 출신이니까 당연히 유학은 잘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유학뿐만이 아니라 불교, 도교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라서 제왕기 자체도 사상적으로 유교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교, 도교와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권문세족기 그 밖에 책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잘 안 나요. 시험 좀 고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심화 가서 챙기시면 돼요. 고려는 이제 5대 역사서 중심으로 먼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략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사략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망건당 따라가가지고 그 원나라에서 배우고 왔던 이재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이재현이라는 인물이 이후에 공민왕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역사책을 하나 쓰는데 요게 이제 성리학적 역사관에 영향을 주게 돼요.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인물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현의 사략이라는 역사책이 있었다. 이 책도 남아있었으면 엄청 중요했을 건데 현존하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제 이름 정도는 알아줘야 됩니다. 이재현이 사략이라는 성리학적 역사관을 정립한 정통을 중시하는 역사서를 썼고 있죠. 그게 정도전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왕명을 받아 국가적 차원에서 편찬됐죠. 그 다음에 신부식이, 눈치가 빠른 인물들은 여기서 이제 끌어내요. 그러니까 신이 신하란 뜻이요. 부식, 김부식. 그러면 이제 이거 바로 이제 삼국사기가 돼버리죠. 근데 나는 신시성을 가진 부식은 모르는데 이러면서 이제 가면 또 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신부식이 없더라도 이 내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삼국사기의 소문이란 걸 여러분이 끌어내셔야 돼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찾아보면 있지 않습니까? 특징이 없어. 그냥 삼국에 대한 얘기다. 요 정도밖에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서문에 보면. 삼국사기의 서문이 특징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삼국사기의 서문이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특징적인 키워드가 별로 없어요. 그냥 부식이 이름 빼면 없어. 근데 실제 사료에서 부식이 이름을 빼는 경우도 많아. 가지고 이제 인위적으로 특징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전의 기록을 갖다 졸렬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삼국사. 옛 기록이 졸렬하여 제가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신에게 명하였으니 아는 바가 부족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김부식이 이 역사책을 쓸 때 엄청 겸손한 척을 해요. 실제로 겸손하지 않아요. 김부식. 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예요. 거의 왕과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권력자인데 이상하게 이제 이 책 서문에 보면 되게 이제 이 책을 갖다가 제가 너무 늙고 그리고 이제 지식이 아는 바가 부족해서 제가 원래 이 책을 쓰면 안 되는데 옛 기록이 너무 졸렬하여 제가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술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게 원래는 특징이 아니에요. 특징이 아닌데 사료용 키워드로서 여러분이 구별하는 키워드로서 기억을 해주십시오. 김부식 삼국사기 서문이 되게 자주 나와. 근데 특징이 너무 약해. 김부식이란 이름이라도 있으면 돼. 근데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들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1번,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특징. 그 다음에 기전체로 소설, 맞고, 봉기, 지열전. 자, 봉기, 세가가 아니라 봉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맞아요. 지열전은 안 틀어요. 이건 마이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성의식보다는 신라의 성. 김부식이 이제 신라 왕족 출신. 그리고 몽골 그 침략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움직임. X. 김부식은 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요 시기, 요 후반기죠. 그러니까 여진과 관련돼 있죠. 여진의 사대와 관련돼 있으니까 여진족이랑 관련돼 있지. 몽골은 요 무신집권기 때 등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4번이 틀린 거예요. 뭐 요런 부류의 책들은 요 몽골 침략기에 등장했던 동명왕편이라든지 또 뭐야 그러니까 그 해동고승전 요런 책들이 요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4번처럼.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5대 역사서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려 역사서 정리했습니다. 5대 역사서만 확실히 잡으십시오. 고려 역사서 문제 대부분 한 70-80% 정도가 5대 역사서를 중심으로 출제가 돼요. 나중 가서 심화지식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완전 고수가 되려면. 근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얘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역사. 자, 조선 역사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관사붕안세 있지 않습니까? 조선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갖다 나눠요. 전기, 후기. 그 다음에 전기에서 있죠. 조선 전기와 중기를 갖다 또 초기와 중기를 갖다 나눠요. 초기와 중기. 관악이 주도하던 시기에 6대 역사서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림들이 주도하던 요 시기 때 또 사림들의 영향을 받은 4대적이고 붕당 정치와 관련된 또 6대 역사서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실학의 영향을 받은 아주 좀 특징이 강한 좀 깨어있는 또 6대 역사서가 등장해요. 원래는 666 역사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일단은 기본 강의니까 있지 않습니까? 666 중에서도 중요한 책들 중심으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쓱 흩어만 드릴게요. 조선 초기에 먼저 있지 않습니까? 관악이 주도하던 시기에 있죠. 6권의 역사서가 등장해요. 그 역사서들이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집니다. 크게 두 가지 흐름. 일단은 이제 그 전 시대, 바로 직전 시대인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는 3권의 역사서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또 고려 이전에 우리 역사의 뿌리를 밝히는 역사서가 또 2권이 등장해요. 근데 이 2권은 진짜 안 중요해요. 시험에 정말 잘 안 나와요. 그 고난도에서 엑스트라 정도로만 언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진짜 조선전기에 자주 나오는 A급 역사서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2개를 묶은 거예요. 자, 고려의 역사 그리고 고려 이전의 역사를 전부 묶어가지고 있죠. 우리 역사의 통사체제, 큰 전체의 줄기를 갖다 확립한 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A급은 동국통감이야. 동국통감 그리고 이제 고려 역사를 서술한 책들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책들과 요 동국통감을 중심으로 조선초 관학파들 그리고 훈구가 주도했던 썼던 역사책들을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자, 이 조선전기 역사책들은 전반적인 성향이 자주성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제 관학파, 훈구들이 이제 그 주도하는 시기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훈구 관학파도 결국엔 성리학자죠. 성리학적 사가. 그리고 이제 요 시기 책들이 이런 성향이 강해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려는 이런 성향이 강해요. 왜? 역사혁명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에 좀 잘못하고 찔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명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원래는 이제 성리학 정통을 중요시하는 학문에서는 역성혁명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진해가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이 들어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요 고려 역사를 정리하는 책들은 꽤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일명 고고고예요. 고고고.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는 3권의 책들이 등장할 건데 전부 고고고. 첫 번째가 고려국사예요.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 편년체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성리학적 질서, 정도전도 성리학자니까. 그 다음에 재상 중심의 정치 이런 성향이 담겨 있고 그리고 고려 폄하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조선국을 정당화해야 되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성향이다. 딱 정도전의 성향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고려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태종이 집권하면서 고려 역사란 책이 정도전에 쓴 책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지? 뭐 사문난적은 아니고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읽으면 안 되는 금서화돼 버려요. 다 불타버리고 다 금서 못 읽게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전의 고려 역사를 대신하는 고려 역사 책들이 이제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편찬 사업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고려사와 고려사를 보완하는 고려사전료, 고려사 시리즈예요. 고려사 시리즈. 자, 먼저 이제 고려사가 먼저 편찬이 돼요. 둘 다 이제 문종 때 편찬, 태종 아들 때 편찬이 되는데요. 먼저 그 정도전에 이제 고려국사를 갖다 계승해서 쓰여지고 있죠. 요 고려사는 아주 중요한 게 이제 기전체입니다. 기전체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기전체. 그리고 기전체는 단순히 기전체라고 기억을 하시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왕들의 얘기를 어디에다 실었냐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왕의 얘기를 조선은 명나라의 4대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감히 봉기에다가 우리 왕들의 얘기를 싣지 못하고 세가에다 싣고 있어요. 열전진에 애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사를 쓸 때만 해도 아직까지 이제 문종이 좀 짱짱할 때요. 건강할 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종이 힘이 세다 보니까 왕 중심으로 고려사를 갖다 서술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고려사에도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역성혁명에 대한 변명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자, 고려 말에 우창국 나왔잖아. 근데 그 우왕과 창왕이 실제로는 이름이 신우신창이라는 거예요. 왕우왕창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 신돈의 후손 신우신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이미 우창공 시기에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있죠. 고려는 이미 끝장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끝장난 고려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바로 세운 게 조선이다 하면서 조선의 건국의 정당성을 갖다 어필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고려사예요. 그런데 이 고려사를 갖다가 보충하는 책, 고려사 전료라는 책이 등장해요. 절자는 마디절자, 이거는 편년체예요, 편년체. 이 고려사 전료가 등장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문종 때 문종이 건강이 급 악화됩니다. 급 악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종이 이제 아들 단종을 맡기기 위해서 재상들한테 권력을 갖다 주게 돼요. 재상들, 김종서라든지 황보인 같은 재상들. 그러면 이제 재상들이 이제 집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재상들이 자, 왕 중심으로 쓰여졌던 이 고려사를 갖다 좀 신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보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가지고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하들 입장에서 이렇게 서술하기 위해서 책을 다시 쓰겠다 이러면 좀 왕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이 책이 기전체로 분류사 형태로 쓰여져서 읽기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년체로 조금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신하들 중심으로 이제 재상 역할을 갖다 강조하는 내용들을 갖다 보완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고려사전료. 요 두 권도 주체 빈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요? 한 B급 정도 됩니다. B급. 요거는 한 C급. 그리고 이제 동삼. 이거는 고려 이전의 역사의 흐름을 정리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EFG 뭐 이 정도 수준에 거의 안 나와요. 나와도 거의 엑스트라급.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S급 혹은 A급, S급 하겠습니다. 워낙 자주 나옵니다. 동국통감. 이게 이제 이 두 개의 흐름을 갖다 종합해 주는 거예요. 고려 역사를 정리하는 흐름, 고려 이전의 역사를 정리하는 흐름이 등장했거든요. 이걸 갖다 묶어가지고 있죠. 우리 역사 통사 체제를 최초로 확립한 거예요. 우리 역사 전체의 흐름을 갖다 정리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책이 언제 등장하냐? 성종 때 동동동 시리즈, 조선의 문물이 이제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동국통감, 동문선, 그리고 동국여지승남 같은 조선 문물들의 결정체들이 동동동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국통감이에요. 서거정은 뭐 이름을 알아주면 좋은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서거정은 누구냐면 성종 때 대부분 작품들이 서거정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성종 때 가장 잘 나갔던 훈구입니다. 훈구. 뭐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동문선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 실제로 지가 한 건 별로 없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연구성과 나오면 교수님들 별로 하는 거 없어도 밑에 뭐 조교라든지 이런 부교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다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 가서 이제 책을 내고 연구성과를 발표할 때는 교수님 이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서거정. 그거 막 누구지 보니까 그 막 이상한 이제 뭐 정치인들이 이제 자녀들 이름도 요즘 같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말이 안 되죠 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책은 이제 당연히 편년체예요. 편년체는 애우지 마세요. 우리 역사 통차 체제를 확립하였다.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사료라든지 선지를 갖다 구별할 때 요 기라는 단위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 동국통감의 특징이에요. 동국통감의 특징. 시기를 나눌 때 기라는 단어를 써요. 기.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뭐 이런 식으로 기를 써요. 그 기 중에 가장 특징이 가는 게 외기예요. 외기. 외기가 우리 역사의 시작과 관련된 기록들이에요. 단군조선을 비롯한 있죠. 우리 역사의 시작과 관련된 뿌리와 관련된 기록이 외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동국통감은 기를 단위로 해서 마디를 나누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통감의 특징 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동국통감 성종 때 쓰여지는데 이 성종 때 정치상들을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잘 하신 학생들은 당연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성종 때는 기본적으로 훈구가 집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훈구들이 이상한 거야. 성향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훈구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들을 불러올렸다. 기억나시죠? 이게 최초의 살인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종 때는 중앙에 훈구와 살인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동국통감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훈구가 기본적으로 이 역사의 서술을 갖다 주도합니다. 서거정 같은 인물이 훈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살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론을 통해서 동국통감 서술에 참여하는 모습 보여줘요. 사론이 뭐냐면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해설이요. 유교적 성리학적으로 있죠.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야 이거는 옳다 그르다 어째서 옳고 어째서 그르다 하는 평가를 추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국통감에는 자 훈구와 살인의 그 역사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성종 때 살인과 훈구가 공존하는 역사적 상황을 갖다 반영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자치 통감을 모델로 하였다. 이 서술 방식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이제 그 당나라의 아주 유명한 이제 역사책이 있어요. 그 편년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 통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요까지 기억하십시오.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중기로 넘어갑니다. 조선 중기 이제 4대 사화기 살인등장기죠. 요 시기랑 붕당정치기 이 시기에 등장했던 역사서예요. 살인이 주도해서 쓴 역사서들이에요. 근데 이 시기 역사서들이 전반적인 느낌이 어떠냐면 되게 좀 사대적이에요. 사대적. 중국에 대한 사대적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붕당정치와 관련된 역사서들이 서술에 되어 있어요. 살인들의 사대적 역사관을 서술한 세 권의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붕당정치와 관련된 역사서 세 권이 있는데 이것들이 후대 지금 자주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뭔가 좀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후대 지금에서는 이 역사책들의 큰 역사적 의미를 갖다 잘 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림들의 역사책들은 가지고 이제 대부분 좀 심화로 이제 미루고 있죠. 심화 때도 깊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제 이 시기 때 있죠. 역사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서 하나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게 이제 율곡이가 쓴 기자실기예요. 기자실기. 자, 기자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 이제 고조선 단, 연, 위, 망 배웠죠. 그러니까 단, 연, 위, 망. 요 시기쯤 단과 연 사이쯤 있지 않습니까? 연 사이쯤 중국의 기록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중국의 기록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중국의 주나라 무왕에 있죠. 기자라는 인물을 조선의 제후로 책봉하였다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 역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역사라든지 혹은 이제 고증학적인 흔적,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되게 사대적인 역사가들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든 중국이랑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 한 줄 딸랑 남아있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든 부여잡고 있죠. 기자로부터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갖다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율곡이가 쓴 기자실기예요. 사림들의 사대적인 역사의식을 갖다 잘 보여주고 있죠. 사대적 역사관을 가진 애들은 기자조선을 중시하고요. 차주적 역사관을 갖다 중시하는 애들은 얘들 무시해버리고 있죠. 그냥 우리 단군조선, 중국과 대등한 우리의 독자적 우리 뿌리를 갖다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사림들이 판을 치던 시기다 보니까 사림의 아버지 중 하나니까 율곡이가 이제 기자조선을 중시하는 사대주의를 갖다 담고 있는 책을 갖다 하나 쓴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제 단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단군께서도 뭐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우리를 갖다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는 기자다 하면서 이제 기자를 갖다 높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붕당정치 얘기인데 붕당정치 얘기들이 뭐 주로 이제 재감 들어가는 책들이 많아요. 하지만 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심화 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자조선설, 이게 뭐 이제 중국의 이제 이 기자조선설을 갖다 바탕으로 했고, 요 시기, 12세기에 올 필요 없어요. 요 시기쯤 주무왕이 이제 기자를 제후로 책봉하였다. 요 얘기를 갖다가 이이가 기자실기에 싣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역사서 들어가겠습니다. 조선 후기 역사서는 실학과 흐름을 같이 하는 책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애들이 자주적이고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제 지금은 시험 문제 내기가 좋죠. 자, 먼저 이제 조선 후기 이제 역사서들이 6대 역사서인데 이게 영조와 정조 그리고 이제 정조의 아들인 순조 있지 않습니까? 요 각 왕 때 두 권씩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일명 익익동발해동입니다. 익익동발해동. 이거는 이제 고수들 대비용이에요. 그냥 조선 후기 역사서 하면서 얘들을 갖다 묶어도 괜찮아. 이거는 이제 초보자용. 기본 문제는 이게 통해. 근데 나중에 고수가 되면 얘들끼리 순서라든지 왕이랑 연결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수들 대비용으로는 익익동발해동에서 영조부터 정조, 순조까지 연달아 이제 3명의 왕들로 이제 순서를 갖다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익 기억나죠? 이 캐릭터가 투덜이 스무프예요. 그리고 맨날 투덜 불평 불만만 하다 보니까 애가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파서 익익 제가 이미지를 잡을 때는 동물들이 아파서 낑낑대는 그런 소리예요. 낑낑대는 익익. 왜 낑낑대고 있냐면 발이 얼은 거예요. 발이. 그래가지고 이제 얼어있는 발을 갖다 해동,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익동발 해동해가지고 영조, 정조, 순조 때 두 권의 역사서들을 두 문자를 잡아주세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익 들어갑니다. 이익이에요. 이익, 주인공 이익.
불평불만쟁이. 이 불평불만쟁이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를 실제 쓰지는 않았는데 새로운 있죠. 실학적인 역사관을 정립했다고 있어요. 실증적인, 비판적인 새로운 역사관을 갖다 정립을 한 거예요. 기존의 중국 중심, 왕조 중심, 도덕 중심의 역사관들을 갖다 비판을 하면서 있죠. 실학의 고정, 서양의 이제 증거를 중시하는 증거를 중시하는 실증적인 역사관을 갖다 제시하고 있죠. 새로운 역사를 갖다 판단하기 위한 시읒, 히읗, 시읒, 시세, 행, 불행, 시비라는 새로운 기준을 갖다 제시하고요.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갖다 강조하는 차주적인 면모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이전 시대랑은 전혀 다른 있지 않습니까? 사대적인 역사관을 갖다 뛰어넘은 새로운 역사관을 갖다 제시했던 인물이에요. 이건 역사서를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실학적인 역사관을 갖다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긍익이라는 인물이요. 이긍익이라는 인물이요. 이 인물이 연료실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되게 특징이 강하고 있죠. 나름대로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긍익이 쓴 연료실기술의 첫 번째 특징은 있죠. 서술 형식이 되게 특이해요. 기사분말체라는 서술 방식으로 쓰여졌어요. 제가 이제 서술 방식 하나를 뛰어넘고 왔는데 그 뛰어넘은 서술 방식이 160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사분말체예요. 이 기사분말체의 특징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사건 중심의 서술 방식. 어떤 사건에 있죠. 시작, 원인, 전개 과정, 결과를 있죠. 아주 객관적인 방식으로 서술하는 있죠.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서술 방식이 기사분말체예요. 그러니까 특정 사건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들을 갖다 모아 놓는 거예요. 모아 놓는 거. 자기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된 원인과 관련된 얘기들을 모아놓고 전개와 관련된 얘기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결과와 관련된 얘기들을 갖다 모아놓은 거. 그 사건 중심으로 해서 있죠.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들을 갖다 모아놓는 기록 방식이 기사분말체예요. 이렇게 모아놨다고 해서 백과사전식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이긍익이 요런 이제 기사분말체로 연료실기술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조선의 역사 문화를 기록했던 거예요. 조선의 역사. 지금 조선왕조가 안 끝난 상황에서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역사를 갖다 서술했던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근대 왕정에서 그 시대의 전대왕들을 갖다가 역사서로 함부로 평한다?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이거 잘못 서술했다가는 역모로 걸려가지고 있죠. 자기뿐만 아니라 구족이 멸족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긍익이라는 인물은 조선의 역사를 너무 기록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가능한 주관을 배제하고 아주 객관적인 방법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갖다 채택했던 거예요. 그게 연료실기술이에요. 특이하게 조선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역사서들이 전시대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기사분말체로 기록하였다. 그게 이제 연료실기술이에요. 영조부터 순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백과사전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요. 여러 번 개찬되고. 근데 처음 서술되었던 영조로 기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때 나왔던 두 권의 이제 책 동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동은 동사 강목이에요. 이거 A급이에요. 중요합니다. 동사 강목은 있죠. 안종복이 있었어요. 안종복. 안종복이 누구냐면 성호 이계 제자 중에 하나예요. 성호 이계 제자. 성호 이계 제자가 아주 진보적인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 같은 서학을 천주교로 받아들였던 계열들이 있어요. 얘들을 갖다 성호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성호학파 애들 천주교로 갖다 받아들인 걸 비판했던 보수적인 계열들이 있어요. 성호 이계 제자들 중에. 그 보수적인 계열이 안종복이에요. 이 안종복이 이제 천학문답 써가지고 천주교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최초의 책을 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안종복이 역사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있지 않습니까? 강목체. 우리나라 강목체 중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아까 신문문체라고 했어요. 그 강목체로 이 새로운 역사서를 하나 쓴 거예요. 그게 동사 강목입니다. 강목체로 썼다고 강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강목체 책들이 강자라든지 강목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동사 강목의 특징은 있죠. 강목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특징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정통론을 체계화해 있어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 정통성을 중시하는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조선 초부터 우리 역사의 정통성이 어떻게 계승되었나 하는 논쟁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조선 초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조선의 정통론에 대한 논의를 갖다 있죠. 확립시키고 체계화시킨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게 바로 이제
안종복의 동사강목이라는 책이에요. 이 안종복이 정립시킨 정통론이 사만정통론이라는 거예요. 이 정통론 논의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워요. 정통론과 관련된 책들이 이거 말고도 여러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화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책의 정통론들도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정통론을 다루는 책들의 기준이 있죠. 기준을 제시하는 게 이 사만정통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 강의에서 사만정통론을 확실히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정통론들은 있지 않습니까? 사만정통론과의 차이점들을 갖다 잡으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 역시 개경할 때 개정전시가를 중심으로 시정전시가와 경정전시가 특징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요 사만정통론을 갖다 잡아두세요. 먼저 이제 우리 역사의 뿌리에 관한 있지 않습니까? 뿌리에 관한 논의가 이제 첫 번째 논점이에요. 첫 번째 논점에서 있죠. 삼조선 사만으로 이제 보통 이제 삼조선이라 단군, 그 다음에 기자, 위만조선, 그리고 사만 요까지가 이제 우리 역사의 뿌리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요 동사강목을 쓴 안종복은 있죠. 위만을 지워버려요. 위만은 왕이 찬탈자이기 때문에 얘는 정통성이 없다 해서 위만을 배제시켜버립니다. 조선 초에는 대부분 위만을 넣었거든요. 근데 안종복은 위만을 빼버려요. 그래서 위만 빼고 단군, 기자, 위만 중에서 위만 뺀 삼조선, 그리고 이제 마한, 사만을 갖다 이제 우리 정통성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이 뭐냐면 정통론에서 첫 번째 논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뿌리에서 어떤 조선들을 갖다 끼워 넣을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은 있죠. 삼국 중에 누가 우리 정통인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신라가 정통인가 아니면은 삼국 무통인가? 삼국 균동. 삼국이 균동하거나 삼국이 무통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도. 그리고 아니면 신라가 삼국통이라 했으니까 신라를 정통으로 볼 것인가? 요 논쟁이 이루어져요. 그 논쟁에서는 삼국 무통으로 결론을 냅니다. 동사강목에서. 이 동사강목이 왜 삼국 무통으로 결론을 냈냐를 보여주는 사료가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숙지 사료. 처음 보면 절대 구별을 못해요. 근데 꽤 출제되는 사료가 있습니다. 문제풀이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뻔해요. 통일신라 고려를 통해서 조선으로 연결되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논의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심화로 발전하기 위한 이게 이제 기초 지식, 뼈대 지식이 될 거예요. 요 사만정통론. 요 사만정통론과 차이점 측면에서 다른 정통론 책들을 갖다 구별하면 정통론과 관련된 지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심화 지식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강목이 중요한 있죠. 세 번째 이유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고증사, 스승 이기, 고증학과 관련된 이런 고증사학과 관련된 토대를 마련했어요. 그거를 갖다 개성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있죠. 쓰여진 어떤 편찬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칫통감 강목을 갖다 바탕으로 쓰여졌어요. 동국통감이 자칫통감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면 동사강목은 있죠. 자칫통감 강목의 법례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동발이죠. 동발. 발이 얼었어요. 발해고. 이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규장각 사검소관 중 하나인 유득공이 쓴 발해고라는 책은 특징이 아주 뚜렷해요. 발해 역사를 연구하였고 있죠. 남북국 시대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확실히 잡아주세요. 쉽지만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동에서 이제 해 들어갑니다. 순조 때 나온 두 권의 역사서예요. 한치훈이 해동 역사를 썼는데 이 책의 특징은 있죠. 일단은 기전체라는 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전체에서 왕의 얘기를 좀 특이하게 세기에다 실어요. 세가가 아니라 세기예요. 세기. 근데 이 세기를 구별하는 것은 좀 고난도 지식이고 있죠. 해동 역사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요거예요. 3번이요. 500여 권의 아주 광범위한 있지 않습니까? 외국 역사서들을 참고해서 쓰여진 거예요.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인식의 폭을 확대시켰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역사책들만 참고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역사책들을 참고해가지고 폭넓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까지 참고해서 썼다고 해서 있죠. 우리 민족사 인식의 폭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평가받는 역사책이 해동역사예요. 해동역사. 그 다음에 이제 사본별로 안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동자, 조선에 쓰여진 책 중에 동자 들어가는 책들은 전부 고조선부터 고려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애울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해동 역사가 이제 발해를 우리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심화로 가면 발해 역사를 기록한 우리 역사책 들어갔다 세트로 암기법으로 암기하는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접근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사. 자, 동사라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안 중요한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중요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요 순조 때 쓰여진 이종희가 쓴 동사라는 책이 있어요. 요 책도 이제 기존체고 감히 봉기에다가 우리 역사를 갖다 싣고 있어요. 봉기에 우리 왕들의 역사를 갖다 싣는 책은 2권밖에 없어요. 가장 유명한 건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 봉기에 싣는 건 정말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동사도 봉기에 싣고 있다. 조선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 왕의 얘기를 봉기에다 싣고 있는 책이에요. 동자 들어가니까 당연히 고조선에서 고려 외울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이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진보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되게 진보적인. 북방 역사를 갖다 중시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에 이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로 연결되는 북방의 국가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만주 수복까지도 주장하는 있죠. 파격적인 역사서. 그게 바로 이제 동사예요. 동사. 자, 그 다음에 이제 OX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조선 후기 발해고와 동사는 협소한 반도적 사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갖다 반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있죠. 저 만주 땅까지 확대시킨다 이거예요. 발해고도 그렇고 동사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저 만주 땅에 관심이 많은 이런 역사세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해고와 동사는 협소한 반도적 사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통론은 지금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부터 정통론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이렇게 나오다가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이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통론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의 뿌리에 대해서는 위만 빼버리고 있죠. 삼국에 대해서는 뭐 삼국 무통으로, 신라가 정통이 아니라 삼국 무통으로 결론을 냈던 거예요. 논점이 2개가 있는데 다른 책들은 각각의 이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암기 팁 좀 쓰면 해볼 만해요. 근데 일단은 동사 과목에서 뼈대가 기본이 잡혀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파트예요. 학생들이 엄청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전체 들어가 있습니다. 기전체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우리 배웠던 거. 제일 중요한 책은 기전체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예요. 기전체는 우리 왕의 얘기가 어디 실렸냐? 봉기에 실렸다. 삼국사기 봉기에 실렸다. 꼭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선초 있지 않습니까? 문종 때 고려사 이거 기전체야. 세가에 실려 있어. 세가에 실려 있어. 그 다음에 한치훈의 해동역사 있죠. 세계에 실려 있어. 세계에 실려 있어. 그 다음에 이종희의 동사 봉기에 실려 있어. 요거 4개만 확실히 구별해 주세요. 요 2개는 좀 심화 지식이긴 한데 어차피 정리를 해야 돼요. 요 2개는 기본 지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대기록물. 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의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되었던 연대 기록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중심은 조선왕조실록이에요. 가장 빈출되고 중심이 되는 이제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그 밖에 성격이 비슷한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한 친구들 하면서 이제 같이 세트로 모아줄 거예요. 자, 실록이니까 일단 편년체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조선왕조에 대한 공적 기록이에요.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심화 포인트 하나 잡아드릴게요. 심화 포인트. 자, 조선왕조실록이 누구까지의 기록을 우리 조선왕조실록으로 인정하는가? 요거는 고난도 문제에서 틀어서 나와요. 우리 조선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27대 왕까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고종이라든지 순종 해가지고 27대 왕까지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은 있죠. 요 고종과 순종의 실록은 빼버리고 25대 철종 25대 기록까지만 우리 조선왕조실록으로 인정해요. 세도정치 기록까지만. 이유가 뭐냐면 고종과 순종의 기록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주도했었어요. 실록을. 그래서 우리 실록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요거 특징 포인트예요. 이 어떻게 오답이 나냐면 27대까지 기록 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순종까지 실록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오답이야. 그리고 이제 이 조선왕조실록이 갖는 역사적 의미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거예요. 후대 왕들이 절대 열람이 불가능하였다. 중국에도 실록이 있고 일본에도 실록이 있어요. 왕조실록이 있어요. 근데 중국, 일본 왕들은 있죠. 전대 왕들의 실록 다 봤다고 합니다. 본람 봤다고 해요.
근데 우리 조선왕조실록은 있죠. 후대왕이 전대왕의 기록을 갖다 보지 못한다는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갖다 끝까지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소술될 수 있었던 거예요. 후대왕들이 전대왕들의 역사적 기록을 볼 수 있다면 야, 이 새끼 우리 할아버지 욕했네, 아빠 욕했네 하면서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연산군 때 사건 기억나십니까? 무오사와 진해 중조 할아버지 세조를 욕했다면서 애들 다 잡아 족친 게 무오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실록 봤는데 그 실록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록을 본 게 아니라 신하 중 하나가 그 실록을 베낀 거예요. 베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김일손이가 싫었더라 하면서 일러 바친 거예요. 실록을 본 게 아니라 실록을 베낀 걸 본 거예요. 이게 조선왕조실록은 후대왕들이 열람을 못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등재되어 있는 유산들은 있죠. 세계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유네스코 기록유산. 그리고 이제 후대 이게 실록이 막 이게 그 붕당 정치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집권 정당이 바뀌면은 실록이 수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거는 이 실록을 수정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대 북인들 나중에 서인들이 집권하고 나면은 실록을 다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전대 북인들이 기록한 실록을 갖다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시 써요. 그거를 지워버리지 않고. 그게 후대 역사가들은 오히려 있죠. 좀 더 풍부하게 역사를 갖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북인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서인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우리 기록 문화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 실록이 이제 어떻게 뭐를 소스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보관되는지 그걸 갖다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시정기와 사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록의 두 가지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시사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실록을 편찬하였다. 시정기, 사초. 말 되죠? 시사적인 내용들. 자, 먼저 시정기 들어갈게요. 시정기는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기록물 들어갔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 각종 등록은 각종 관청에서 쓴 기록물들, 공적 기록물을 등록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춘추관이라는 역사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모여가지고 3년마다 이제 작성해서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놔. 그러다가 이제 왕 죽고 나면 이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쓰는 거예요. 이 실록의 기초 자료가 되는 공적 자료, 뭐 승정원 일기, 뭐 일성노, 그리고 뭐 각종 등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정기랑 대등하는 있죠. 아주 중요한 이제 역사 실록의 소스가 되는 자료가 사초예요. 사초. 사초는 뭐냐면 사관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관들이 개인적으로 평가한 글들이요. 그러니까 요 글들, 사관이 기록한 기록물을 사초, 관청에서 기록한 기록물을 시정기, 이 두 개를 갖다 이제 모아가지고 있죠. 왕이 죽고 나면은 춘추관 밑에 실록청이라는 임시기구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요 실록청에서 요 시사적인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실록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제작 과정은 뭐 이거 그냥 나중에 심하게 살펴보시면 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뭐 중요하니까 여러 단계를 갖다 거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든 다음에 또 보관이 중요해요. 보관이 중요해요. 자, 이게 워낙 중요한 기록이다 보니까 한 부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를 보관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든지 화재 등을 통해서 이게 불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초기에 임진왜란 이전에서는 있죠. 서울에 이제 춘추관이라는 역사를 갖다가 관장하는 기구랑 대도시들의 이 실록을 갖다 보관을 했어요. 충주, 성주, 전주. 근데 사람들이 대도시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진왜란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대도시가 오히려 더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고들이 전부 불타게 되거든요. 근데 운 좋게도 전주 사고분이 살아남아요. 전주 사고도 불타는데 선비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목숨을 걸고 이 전주 사관본을 갖다 날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주 사관본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전주 사관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광해군 때 이 실록으로 갖다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구를 하면서 이제는 좀 바꾸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도시에 보관해놨더니 오히려 임진왜란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지 산골에 짱 박는 모습 보여줘요. 춘추관과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묘양산. 이 산들의 이름을 나중에 심화 단계에 가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암기하는 팁이 있어요. 쫄지 마세요. 그냥 일단은 그걸 외우세요. 임진왜란 이전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춘추관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리고 임진왜란에서 한번 식겁하고 나면 있죠. 그 다음에 춘추관과 저 심산유국 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관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갈에 난 이후 그 후금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있죠. 후금이 쳐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제 또 산들을 갖다 옮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 이런 내용들, 섬세한 이런 내용은 심화해서 제가 암기 팁을 갖다 이용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흐름, 임진왜란 이전의 대도시,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산들로 이사를 한다. 도시 이름은 미리 암기하죠. 전주가 제일 중요하죠. 전주 사고분이 살아남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도시들이 전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 전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대 주자 들어가는 도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자 들어가는 도시들이 좀 고려 이래로 중심 도시들이요. 사람이 많고 그 지방의 이제 중심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조선왕조실록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자, 승정원 일기. 승정원이 왕의 비서기구예요. 그러니까 왕의 비서기구에 보면은 여기 지금 안 나있는데 주서라는 애가 있어요. 요 심화 키워드예요. 주서. 주서가 이제 요 그 비서기구 중에서도 왕이 했던 일들을 갖다가 기록하는 관리예요. 이 주서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왕이 하는 일 하나하나를 갖다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록물들을 갖다 모아놓은 게 바로 승정원 일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적인 업무 관련 내용 일지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국왕과 신하들이 이제 그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기록물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 전기께 전부 불타버려요. 그래 지금 남아있는 거는 조선 후기 것만 현존하고 있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조선 후기 것만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연대 기록물이에요. 세계. 그러니까 연도별로 날짜별로 기록한 기록물들 중에 최고의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책으로 있지 않습니까? 3,400여 권인가 4,000권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책으로 페이지가 아니에요. 책이에요. 책으로 3,400여 권.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록 문화가 발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일성록은 이미 한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조가 쓰기 시작한 애 있지 않습니까? 국정 전반에 대한 기록이에요. 정조 너무 잘 써가지고 그 후대에 있자 이게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 후대왕들은 정조처럼 잘 못 쓰죠. 다른 관리들이 있었죠. 정조 빼고는. 그리고 요것도 유네스코 기록유산. 그 다음에 조선왕조 의궤는 뭐냐면은 요거는 있죠.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 같은 거 있어요. 행사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뭐 큰 토목공사라든지 큰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그 행사들을 그림으로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조선왕조 의궤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임진왜란으로 조선 전기 거 불타버리고요. 조선 후기 거만 남아 있어요. 역시 이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국조보감이 있는데 국조보감은 얘들 중에서 가장 안 중요한 애예요. 국조보감은 유네스코 기록유산도 아니야. 근데 얘 왜 시험에 나옵니까? 조선왕조실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 왕이 볼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국조보감은 그 조선왕조실록을 자꾸 보여달라는 전대왕의 실록을 보여달라는 억지쟁이 왕들이 있어요. 세종도 그랬고요. 세조가 특히 이 억지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수시로 등장하니까. 그래가지고 전대왕의 업적 중에 전대왕과 관련된 기록 중에 본받을 후대에 본받을 만한 이런 이제 좀 선점들 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치적들 이런 것들을 갖다 모아놓은 책을 갖다 하나 만든 거예요. 그건 보면 화낼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게 국조보감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조 때 처음 편찬됩니다. 여러 번 편찬되는데 처음 편찬된 게 세조 때예요. 세조 때. 세조 때 처음 편찬되었다. 요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대표 문제 풀이 가타에 대한 설명. 조선시대 역사서와 역사가를 바르게 나가는 것은 고조선에서 고려에 걸친 통사, 외기,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기자가 나오죠. 외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더 볼 게 없어요. 근데 여기 힌트가 더 주어져 있습니다. 당시 정계 진출한 사림 계열의 역사의식이 반영된 결과 사론이 대폭 첨가되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훈구의 역사관은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사림의 역사관도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거는 동국통감.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의 문헌 광범위하게 참작한 유서적 사서로서 이 유서는 이제 죽을 때 쓰는 유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유라는 뜻이에요. 기전체 형식 그리고 세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해동 역사라는 걸 끌어낼 수 있고요. 한치훈의 해동 역사.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시세, 행불행, 시읒, 히읗, 시어, 도덕 중심의 사관을 비판하였다. 요거는 이제 이익, 투더리 스모프 이익.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동국통감, 해동역사 이익.
구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우면 이제 다음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보겠지만 사료 같은 게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사료 지식하는 지식만 결합되면 역사서 문제도 전부 이제 기본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랑 교육과 과거에 대한. 수업 조금 길었으니까 쉬는 시간 한 1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